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능형 IoT. 제가 생각한 가장 요즘에 핫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지능형 IoT가 사실 잘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모호하거든요. 모호해요.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지도 모호하고, 어떤 기술로 내용을 채워야 될지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융합 기술의 경우에는 이 지능형 IoT뿐만 아니라 융합 기술의 경우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답안지에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지능형 IoT라는 기술을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넓게 그룹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수집, 분석, 최적화, 활용 이렇게 절차로 펼치던지 아니면 CPND,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로 펼치던지 일단 넓게 펼치는 그룹핑을 해놓고 그 안에 세부 요소들을 꽂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융합 기술에서 어느 한쪽으로 고립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지능형 IoT도 그런 관점에서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융합 기술을 그렇게 넓게 펼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융합 기술은 다 똑같이 거의 모든 데가 수집, 분석, 최적화, 활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지능형 IoT 기술 요소를 어떻게든지 티를 내야 돼요. 지능형 IoT가 나왔으면은, 일단 여기에도 써있지만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이라는 이 기술이 가진 특징을 최대한 그 기술 요소 안에 살릴 수 있도록,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능형 IoT, AIoT라고도 하고, 그 지능형을 그 절차, 그 컨텐츠, 구성 요소 모든 곳에다가 꼽아주시면은 모든 말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밑에 내용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내용들보다 더 잘 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주기동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 뿐인데 이렇게 써서는 제가 채점해도 점수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안지에서 챙길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제가 볼 때 3단락 이 전부일 것 같고 이 두 번째 2에서 가, 나, 단락을 챙길 때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지능형 IoT가 냄새가 날 수 있는 기술 요소로 채워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스트 커버리지. 네, 17페이지입니다. 네, 테스트 커버리지 됐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물론 테스트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사실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테스트 기본 원칙을 알고 있잖아요. 테스트 기본 원칙 7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완벽 테스트 불가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테스트를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완벽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 완벽할 건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범위가 지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지표로서 저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내봤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MCDC가 가장 이 중에서 그래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ISO 26262 자율주행에서 가장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안정성 표준 IS 26262에서 MCDC를 쓰고 있고 그 외에도 SCDC, CC, CDC, MCDC, MCC까지 어떤 게 좋냐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어떤 게 좋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만큼의 커버리지가 필요하니까 이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게 라는 가이드 정도로 얘를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MCDC나 어느 한 곳에 좀 펼쳐지지 않고 커버리지에 최대한 많은 유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답안지가 펼쳐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좀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사용 분석 도구를 2개나 써가지고 이거는 밑에 정적이나 동적 그 도구를 3단락 내용에 채워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AIOps, DevOps가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쓰이더니 이제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왜 냈냐면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옵스가 말 그대로 여기저기 쓰이고 있어요. ML 옵스, AI 옵스, 심지어 앞에 했던 지능형 IoT라는 토픽도 있었지만 IoT 옵스라는 단어도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혹시 있나고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옵스가 여기저기 쓰이고 있어요. AI 옵스가 뭐냐? 데브옵스를 AI를 통해서 잘하겠다. 끝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너무 비슷한 애들이 많은데 그 핀트가 너무 틀린 거예요. 가령 MLOps, MLOps는 머신러닝을 잘하겠다라는 게 MLOps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옵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하겠다, 최적화하겠다, 자동화하겠다라는 사상은 그대로 가져가서 주어가 틀려져 버려요. 나는 프로세스를 잘하고 최적화하고 자동화할 것이다. 이게 AI 옵스라고 하면은 ML 옵스는 머신 러닝을 잘하겠다라고 그 주어가 틀려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 핀트가 안 맞는 순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ML 옵스, AI 옵스가 솔직히 똑같은 말인데 왜 주어가 틀려져 버리냐? 라는 궁금증을 지금 갖기 시작하면은 126회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AI 옵스도 AI를 최적화, 자동화하기 위해 AI 옵스라고 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갖기에는 저희가 126회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AI 옵스는 데브옵스에서 발전된 데브옵스 심화 과정이구나. 반대로 ML 옵스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동화 과정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옵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브옵스의 심화 과정이에요. 데브옵스의 최적화, 자동화를 위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데브옵스로 설치돼 그 앞에 AI, 지능화, 자동화가 계속 붙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밑에 써있는 기술 요소라고 되는 애들은 제목을 가리고 보면은 그냥 데브옵스 기술 요소예요. 데브옵스 기술 요소란 말이죠. 이렇게 쓰면은 점수가 안 나갈 거예요. 데이터 소스 자동화, 규칙 및 패턴 탐색 자동화 이런 식으로 써줘야 AI 옵스가 될 거예요. 도메인 알고리즘 최적화 이런 식으로. 네, AI에 포커스를 해서 AI 냄새가 최대한 나는 데브옵스를 펼쳐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가트너에서 발전 단계 5단계를 지정해놨더라고요. 네, 이것까지 뭐 있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DMA를 뽑았습니다. DMA는 굉장히 고전 토픽이고 CAOS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기하게 컴시응에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에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80 몇 회부터 응용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리에는 지금까지 기출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쯤 한번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취재를 했습니다. DMA 처음 듣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써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이거를 절차로 풀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MA는 CPU 도움 없이 DMA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메모리로 전송하는 입출력 방식. 직접 메모리로 접근한다. DMA, Direct Memory Access. CPU의 개입 없이. 라는 부분이 이 토픽에서 주요 그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정말 CPU가 개입이 없느냐를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절차로 풀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절차를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CPU가 DMA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해야 됩니다. DMA 컨트롤러는 혼자서 일할 수가 없어요. CPU가 최초에 CPU
DMA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이 DMA 컨트롤러는 CPU에게 내가 버스를 써도 돼? 라는 허가를 요청하고 CPU가 써도 돼? 라고 하면은 그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메모리와 IO 장치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는 꼭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인터럽트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인터럽트, 절차의 마지막에 인터럽트 써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꼭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절차를 썼다.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인터럽트로 끝나야 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작 모드에는 대표적으로 사이클 스틸링, 버스트 트랜스퍼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명령어 CPU가 DMA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DMA도 CPU한테 버스를 요청하고 버스를 승인받고 하는 명령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명령어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레지스터까지 있어야 이 데이터 메모리에 어디에 붙어서 어디에 접근해서 일을 할 것인가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차를 썼다.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인터럽트가 나와야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ISO 31000, ISO 31000. 어차피 고전 토픽을 낼 거면은 여기저기에 쓸 수 있는 고전 토픽을 내보자. 여기저기에 쓸 수 있다라는 거는 126회에 무조건 쓴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ISO 31000번 표준, 위험관리 표준입니다. 이게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표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그 안에 이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위험관리 31000 챙겨놓고 저희는 위험관리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PM북에 나오니까. 수식 정량대감, 뭐 정량적, 정성적, FDMA, FTA 이런 많은 위험관리 관련된 준비된 소스들이 많잖아요. 그것들로라도 가와 나 단락이 챙겨진다면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31000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표준이다 라는 팩트만 가지고 넘어가고 가 나 단락은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31000을 취재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31000이 나와야 하면은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를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네. 혹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가볍게 스킵하시고 설날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31000 ITSM에서 저희 막 위험관리 많이 하죠. DRS 서비스 지속을 위한 막 많은 경영 토픽들 준비해 주셨잖아요. 더불어서 산업관리, 산업안전관리 관련된 토픽들도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디에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1000. 그래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31000 어디에나 쓸 수 있다. 어디에나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31000은 어디나 쓸 수 있다. 126회 31000 어딘가에는 쓴다. 간줄이건 4단락이건 어디에든 쓴다. 생각하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교시의 마지막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됐어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화, 맞춤화를 한 서비스. 개인화, 맞춤화가 안 된 서비스는 없습니다. 요즘 나온 서비스 중에. 나아가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책, 마이데이터 뭐 이렇게까지 쓰이고 있죠. 개인정보라는 정보가 이제는 꽁꽁 갇혔던 그 예전과는 달라진 환경에 있고 우리는 그런 나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보안을 어떻게 나의 안전성을 증명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취재해봤습니다. 개인정보 어차피 써야 돼요. 어차피 개인화 맞춤화를 하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안전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여기에서 대상은 누구죠?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너네들
5만 명 이상, 50만 명이냐, 100만 명 이상의 대상을 지정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전성을 보장해라 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 평가고요. 사실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절차나 대상 같은 게 명확하고 얘도 사실 암기가 필요한 토픽입니다. 마치 감리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요설종, 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얘도 평가를 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암기가 되어야 쓰일 수 있는 애고 그 암기가 되어야 할 애들은 이 대상 기관, 평가 구성 절차라고 저는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를 근거하여 개인정보 요양평가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 평가 구성과 절차에 이런 내용이 있다. 네. 까지 하고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4번부터 4번, 5번, 6번, 7번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 12페이지에 있네요. 12페이지에 4번 있고 네.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혹시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전기통신사업법. 처음 들으시면은 안 돼요. 1교시 때 넷플릭스법을 했잖아요. 준삼 기술사님이 넷플릭스법을 해줬습니다. 준삼 기술사님이 넷플릭스법을 하실 때 분명히 전기통신사업법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전기통신사업법이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법,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또 하나 있어요. 엠번방 방지법이라고. 네, 그 중에서 저는 인앱 결제 방지법을 찝어서 내봤습니다. 인앱 결제 방지법 굉장히 그 의미가 큰 법이에요. 왜냐면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세계 최초로 저희 나라가 승리를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DPR을 보고 개인정보를 따라하듯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전기통신 사업법을 보고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앱 결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인앱 결제를 하면서 우리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자로서 실수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서비스가 정말 돈 주고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되게 구독경제 쪽으로 인앱 결제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관에 동의했을 뿐인데 이번 한 달은 무료로 이용하고 다음 달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제가 실제로 돈을 지불한 적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환불을 받고 싶어 라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고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다가 내가 고소를 할 수가 있고 그 고소를 하게 되었을 때 법원에서 구글 너네 자료 제출해 라는 당위성을 얻게 된 법입니다. 사용자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얻고 왔어요. 결제 취소, 마켓별 가격차, 미성년자 결제. 저처럼 결제를 취소하고 싶은데 결제가 취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글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결제를 할 때 애플과 똑같은 게임에서 똑같은 아이템을 사는데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는 거랑 애플에서 사는 거랑 아이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애플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결제할 일이 있을 때 안드로이드 폰으로 결제를 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 분명히 그 마켓별 수수료 가격 차가 있고 그 가격 차이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지금 실태 상황인 거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원인은 뭘까라고 봤을 때는 구글과 애플의 결제 독과점이 있기 때문에 걔네가 그런 횡포를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게임 안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 결제나 애플페이 결제를 이용해서만 아이템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을 결제할 때마다 30%의 수수료가 애플과 구글한테 가고 있었어요.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거는 엄청난 혜택이죠. 엄청난 혜택이고 독과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구글에게 우리 법원이 그것에 대한 강제를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것이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이 되었으며 드디어 12월 달에 저희 나라가 승소를 해서 이 법이 실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이용자 말고 앱 개발자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앱 개발자는 그 플랫폼에서 놀고 있는 을이거든요. 나는 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구글과 애플의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내 앱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 내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을 최초 출시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 개발자들은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구글이나 애플의 정책을 지켜주지 않으면, 애플의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심사를 누락시켜서 다시 앱을 올리라고 하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이 되고 있었고, 근데 이 수수료도 굉장히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게임사는 30%, 어떤 카테고리 있으면 20%,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측정을 하고 있었고, 그거는 오로지 구글과 애플이 정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인앱 결제 방지법이 나왔다. 다른 말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전기통신사업법이 12월에 개정되면서. 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으니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개정안 주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본 사람 누구다? 이용자와 앱 개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이걸 거예요.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보호해라. 물론 이 밑에 조항까지 외워지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스토리 라인과 문제점,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이 됐다라는 것까지만 저는 정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고 앱 개발자들을 보호할 것이야. 플러스 문제가 생겼어? 법원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면은 너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 라는 것까지 네, 이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CBDC를 냈는데 아마 많이 이미 CBDC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2번 이상은 풀어보지 않으셨을까. 근데 저도 그 CBDC 문제를 채점해보면서 너무 다 똑같은 내용을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라이빗, 퍼블릭, 아니면 분산형 단일 원장, 그런 내용들로만 채워지는 게 너무 다 똑같더라고요. 마치 NFT를 내면 ERC721, 대체 불가로 어느 정도 막 맥불 여는 것처럼, 저는 CBDC가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너무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CBDC라는 개념을 발표하고 해보자라고 얘기한 거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BIS라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국제적으로 CBDC라는 프로젝트를 각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CBDC라는 것을 BIS에서 얘기를 할 때 왜 필요성이 있으니까 현금 대신 우리가 CBDC를 써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는 국가 간 결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BDC라는 개념을 처음 발표를 했었어요. 국가가 돈을 보내거나 결제를 할 때 나라에서 쓰는 그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한국은행 운영 시간과 해외의 운영 시간이 다르고 뭔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BDC라는 개념을 처음에 발표를 했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되게 똑같은 내용들이 쓰여 있다라는 내용들은 이 세 개로 다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 원장, 분산 원장, 소액 결제, 거액 결제, 나아가서 프라이빗, 퍼블릭까지 이것들로만 CBDC를 풀어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CBDC의 개념을 쓸 때,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최대한 안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듯이 단일 원장 방식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조금 자제하되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센트럴뱅크 디지털 화폐잖아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종결어로 끌어가면서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첫 번째 전통화폐와 CBDC의 비교. 네. CBDC에서는 전통화폐에서와는 달리 이용 가능 시간이나 보유 한도 같은 거를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어떤 특징점, 차이점, 이 두드러지게 날 수 있는 이 특징점만 챙기고 이 밑에 운용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중앙은행이 CBDC 운용 방식에는 저는 이 간접 CBDC, 직접 CBDC, 혼합 CBDC 세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말장난이기 때문에 지금 듣는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용 방식의 대부분의 분들이 단일 원장과 분산 원장 방식의 CBDC를 써주신 이유, 운용 방식이 뭔데?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도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MLOps와 AI 옵스처럼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용 방식이라고 물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원장, 분산 원장은 언제 써야 되느냐를 보면은 구현 방식별 운영 방식이라고 한국은행의 문서에 보면은 구현 방식별 운영 방식이라고 물었을 때 단일 원장과 분산 원장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답안지 채점하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물론 너무 다들 잘 쓰기 때문에 이제 다들 잘 쓴다 였는데 정말 그런 답안지 중에서 저한테는 빛이 났던 답안지가 있었거든요. 앞에서 운영 방식으로 단일, 분산을 그룹핑을 해놓고 그 안에서 운영 방식으로 직접 운영 방식, 혼합 운영 방식, 간접 운영 방식을 3단표에 두 번째로 채워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찌됐건 운용 방식과 운영 방식을 구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시중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의 흐름 관리를 위해서라고 해요. 돈의 흐름 관리를 위해서 시중은행을 썼는데 우리는 CBDC를 도입하게 되면서 만약에 분산 원장 방식의 CBDC를 도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더 이상 시중은행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CBDC 안에는 블록 거래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그 CBDC 중앙은행이 혼자 관리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접 CBDC와 혼합 CBDC 방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시중은행이 무조건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CBDC를 쓰게 되면은 그 안에 거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CBDC라는 부분도 가능하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혼합 CBDC 방식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유력하다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과 국가 간 거래 방식. 맨 처음 CBDC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CBDC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는 국가 간 거래 방식, 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어요. 이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BDC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자라고 BIS에서 발표를 했고
그 거래 방식에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CBDC가 현재까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각 나라에서 알아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알아서 개발을 하고 있고, 잘 준비해 주신 것처럼 프라이빗, 퍼블릭, 아니면 분산형 단일 원장, 굉장히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CBDC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우리가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그 거래 방식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오픈 API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정의를 하자. 이런 게 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명세해 놓고 그 명세에 맞춰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자라는 방식. 두 번째는 인터로킹 방식. 인터로킹 방식에는 위에 있는 명세를 하자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두 가지 주요 키워드가 나옵니다. 공유 기술 인터페이스, 공동 청산 메커니즘. 이 두 가지 주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테그레이션. 하나의 CBDC로 너와 내가 쓰자. 모든 나라가 하나의 CBDC를 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사상의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구현되긴 힘들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CBDC 방식을 구현하는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나라씩은 서로 연합을 맺어서 이 방식으로 실제 거래 방식을 규정해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CBDC 지금까지 많이 풀어주셨을 텐데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정말 누구나 다 씁니다. 누구나 다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챙겨주시면은 더 이상 CBDC에선 제가 볼 때는 챙길 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용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열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WBS. WBS 굉장히 고전 토픽이죠. 고전 토픽인데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고 중요하죠. WBS가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될 거, 범위관리. 범위관리를 위해서 WBS를 합니다. WBS는 작업 체계, 관리 체계, 나아가서 문서, 나아가서 산출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산출물, 문서를 어떻게 쓸 건데,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그 산출물을 채울 건데,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채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100%의 원칙. 100%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WS로 풀어볼 수 있어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엔진, 비행기, 날개, 좌석,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 하나의 비행기가 나올 수 있도록 WBS가 작성이 돼야 그거는 범위 관리를 할 수 있는 산출물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의 범위를 포함한 산출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100%의 원칙 나와야 된다. 그리고 범위 관리 측면에서 100% 룰과 하나 더, 원위크 원칙과 저게 트위크 원칙인데 오토가 났더라고요. 트위크 원칙, 원위크 원칙, 트위크 원칙. 적당한 사이즈의 범위로 분할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원위크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는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끼리 통합을 해서 일주일 이상이 걸리도록 수정을 하고, 2주일이 넘는다? 하나의 작업이 2주일이 넘는다? 그거는 너무 많은 분량을,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고 2주일이 넘지 않도록 쪼개야 된다라는 특징, 원위크 특징과 투위크 특징, 그리고 롤링 웨이브 플래닝. 우리가 처음부터 100%는 세우지만 그 100%를 6개월 이후에 할 것까지 자세하게 세우면은 WBS 하다가 프로젝트 끝나겠죠. 자세하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전까지는 자세하게 하되 6개월 이후는 우리가 계략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어찌됐건 100%는 달성해놓자. 6months의 원칙 혹은 롤링 웨이브 플래닝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BS를 어떻게 쓸 건데, 계층도 아니면 테이블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유형으로 쓰던지 간에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워크 패키지, 컨트롤 어카운트, 딕셔너리, 코드 오브 어카운트, 램. 이 WBS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가 1월 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12월에 시범 서비스가 오픈되었고 1월 5일에 대국민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제 여러 은행을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러 은행, 여러 보험사, 여러 카드사를 로그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어플에서 모든 보험, 카드, 은행의 정보를 통합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다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죠.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정책, 서비스들을 엮고 네이밍만 새로 해서 나온 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 어떤 정책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묶어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다운로드권, 전송 요구권 두 개를 가지고 저는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정보 이동을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권 아니면 전송 요구권이라는 권리가 정보 주체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권리를 서비스화하고 정책화하고 범위를 지정한 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라는 것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운로드권이나 전송 요구권,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보법, GDPR에서 계속 법이 개정이 되고 공유를 하기 위한 그 바탕이 깔려왔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는 새로운 게 아니다.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든 정책 서비스다 라는 거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1월 5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1월 5일부터 문제점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일단 문제를 냈어요. 문제는 한 11월 달쯤에 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잠잠해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하나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하나 있었고, 두 번째 토스에서 이 마이데이터를 가입하기 위해서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토스에서 그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고 단순하게 확인만 누르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해서 시정 조치를 받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크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 두 가지 이슈가 있고, 그 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연기가 되고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되었을까라는 것까지 좀 녹여가지고 고려사항에 넣어봤습니다. 정보 전송을 누구를 할 건데, 미성년자도 할 건데 할 거야? 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데이터 보안, 인증체계는 통합 인증을 할 거야? 개별 인증을 할 거야? 통합 인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통합 인증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는 다 모든 은행에 갖춰져 있어? 라는 문제들. 그리고 신용정보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법이 일원화가 되어 있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일원화 같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또 충분히 개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고려사항을 조금 뽑아서 적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너무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고 1월달 시험 저를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125회 정보관리에서 합격한 김영수라고 하고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누군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125회 합격하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도 합숙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 저는 이 시점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월달은 괜찮다. 1월달에 맛보고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간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5회에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마음 고쳐잡고 내가 그 당시에 시험 봤던 123회에 어떻게든 승부 본다, 목숨 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면은 저는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의심을 했죠. 저 사람 나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합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솔직히 내가 지금 여기서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나 자신을 의심하면서까지 지금 해서는 옆에 목숨 건 사람들한테 나에게 대한 그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옆에 사람, 저 사람 나보다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하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얼마든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100%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붙는 시험도 아닌 것 같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떨어지는 시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무조건 붙는다라는 마음가짐 하시면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마인드 세팅 하시면은, 저는 126회에 정말 합격하실 분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정하면서. 정말 시험 잘 보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